오늘 제가 겪은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해요. 저는 40대 여성이고 경기도에 거주 중입니다. 남편과는 연애만 5년을 했고 결혼한 게 올해 9월이면 딱 10주년이 되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 자체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죠. 저도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 남편은 저보다 더 심했습니다. 만나고선 처음에는 저를 싫어하는데 억지로 나온 건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로 감정 표현에도 서툴렀죠.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보다 더 말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더 떠들게 되고 저보다 더 소심한 사람 앞에서는 이전에 저보다 더 대범해지는 그런 거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워낙 잘 놀고 떠들기 좋아해서 제가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역할을 제가 하게 된 거였죠. 난생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밝고 쾌활한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제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수동적이었던 제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됐으니까요. 거기다가 남편은 그런 저를 많이 의지했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솔직히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혹여나 작은 다툼이 생기면 매번 눈치만 보는 남편이 답답했고 연애가 점점 길어지니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저는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만하자고? 헤어지자는 말이야.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하나 다 말을 해줘야 돼? 이해했어. 근데 왜? 왜 갑자기 헤어져야 하는데? 이런 게 싫은 거야. 혼자 생각은 안 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다 설명해야 되는 연애가 싫다고. 다른 사람은 알아서 착착 생각하고 또 실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말하다가 지쳐서 한숨을 푹 쉬고는 다시 이어 말했죠. 됐다. 더 이상 말해서 뭐 하겠어. 우리 연애만 벌써 5년이야. 내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있는데 5년이나 됐는데도 자긴 늘 처음 만난 그때랑 똑같아. 솔직히 지쳐. 미안해. 하지만 난 헤어지기 싫어. 그리고 결혼도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억지로 떠밀어서 듣고 싶지도 않다 정말.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무슨 이래. 나도 낯가리고 소심해. 근데 자긴 너무 심하잖아. 대체 왜 그래? 왜? 미안.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아. 근데 마음은 진심이야. 실은... 남편은 주섬주섬 자신의 가방에서 뭔가를 뒤지더니 꺼내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반지였어요. 이게 뭐야? 언제 준비했어? 그게 자기랑 3번째 만났을 때. 뭐? 이걸로도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짐작이 가실 겁니다.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먹고도 그걸 말하지 못해서 5년 동안 반지를 가방에 넣고 다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막막한 기분이 가장 먼저 들었고 두 번째로는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을 여자가 가져도 되나 하는 의문이었죠.
그래서 결혼 전에 저희는 사실 한번 헤어졌었습니다. 반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진심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감동적이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걸 생각하면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연애 기간이 길어서 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소개로 다른 사람도 몇 번 만나게 됐죠. 밝고 쾌활하고 주도적인 제가 원했던 그런 사람들과 소개팅 자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존나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했냐면 막 야발 수발거리면서 욕을 한 바가지 퍼줬죠. 진짜 미친 새끼들이라니까. 아, 그랬군요. 그렇죠. 대가리에 총 맞은 게 아니면 그렇게 깝치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내가 근육질은 아니라고 해도 실전 노가다 근육이라고 알아요? 진짜 그런 인간들은 맞아야 정신 차려요. 근데 막상 제가 적응하지 못하겠더군요. 말끝에 욕을 달고 있는 게 습관이거나 말 자체를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은 이런 사람이니 알아서 맞춰달라는 사람도 있었죠. 결국 그렇게 돌고 돌아 다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던 겁니다. 사람의 모든 면을 좋아할 수 없고 제가 그 이상을 원하면 욕심이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포기를 한 거였죠. 하지만 그게 제 발목을 제대로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성격으로 추측했던 시어머니의 성격은 정반대? 아니,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스스로는 시원시원하고 쿨하며 누구보다 열린 사상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지만 근본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막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생각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내뱉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했죠. 솔직히 저조차도 감당이 되지 않는데 남편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서운했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생각하면 너희 엄마고 네가 자식인데 그 정도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은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날부터였죠.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고 하면 좋겠지만 난 솔직히 제가 연애를 하는지도 몰랐어. 네. 아가씨, 적당히 예의 차리고 사람 눈 보면서 이야기해야지. 내가 바닥이니? 그게 긴장이 돼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니까. 고개 숙이는 게 예의라고 가르치니 바닥만 보고 있지.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눈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가씨 대학은 나왔어? 네. 4년? 2년? 4년째요. 그럼 학자금 대출은 받았어? 네. 형편은 고만고만한 모양이네. 학자금 대출, 난 우리 애들 그런 거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특히나 우리 큰애는 장학금까지 타서 들어갔거든. 거기서 내내 전액 장학금 받고. 들었어요. 회사는 계속 다닐 거지? 네, 그럴 생각이긴 한데. 그래야지. 생각은 무슨. 난 말이야,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야. 아마 지내다 보면 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그런 시어머니보단 훨씬 편할걸. 난 내 아들이 결혼하면 다달이 용돈 100만 원은 받아야겠어. 그 정도 자격은 있잖아? 네. 내라고 한 거지? 원래 결혼 전에는 아들이 50만 원, 100만 원씩은 줬었어. 내 아들 둘 다 말이야. 만약 너희가 아이 낳아서 내가 키우게 된다면 용돈에 더해서 200은 받을 거고. 알겠니?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면 친정에 맡기면 되는데. 그때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끼어들었죠. 엄마, 그 정도만 하세요. 돈 이야기를 왜 자꾸... 시끄러! 이건 미리 말해야지. 그래서 싫다고 하면 결혼 안 시키면 그만이고. 그리고 이런 거 미리 말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싸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넌.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건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는 부분이었죠. 차라리 속 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처음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말에 그냥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걸 바로 깨닫게 됐죠. 아 근데 아가씨는 나랑 일단 성격이 안 맞겠다. 답답하고 그냥 실실 웃을 줄이나 알고. 우리 아들이 유약한 편이라서 남며느리는 좀 강단 있는 애가 오길 바랬거든. 그래야 나랑 코드가 맞지 않겠어? 좀 놀 줄도 알고 센스도 좀 있었으면 한데. 그 옷이 참... 여기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치렁치렁 긴 치마에 검은색 정장? 최대한 예의 있게 입은 건데요. 별론가 봐요. 우리 엄마도 그런 옷은 안 입을 것 같네. 어쨌든 손볼 부분이 많아 보여. 촌스럽고 약간 뒤떨어지는 그런 느낌? 차차 맞춰가 보는 거지. 안 그래? 아, 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긴 했지만 결혼 전엔 그랬습니다. 뭐 만나봐야 얼마나 만나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을 했었죠. 더구나 그 사람도 너무 미안해했고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자각이 있어서 그나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자신의 엄마라는 이유로 이해를 강요하거나 제가 예민하다고 몰아갔다면 분명 저는 파혼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강행했고 결혼하고 몇 개월은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애초에 시댁은 저희 집과는 거리가 있었고 그래서 그대로 간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둘 다 일하니까 내가 오며 가며 집에 이상 있는지 없는지 봐준다니까? 엄마, 그건 좀... 뭐가 그건 좀이야? 아유, 답답하네. 내가 뭐 너희 집에서 뭐라도 훔쳐갈까봐 그래? 그래도 비밀번호는 그렇지. 그래?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볼 일 있으면 당당하게 벨 누르고 들어오마. 늘 말 잘 듣는 아들이었을 남편이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하자 시어머니는 보복이라도 하는 듯 일부러 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곤 했습니다. 여름에는 덥다고, 겨울엔 춥다고, 배고프다고, 몸이 안 좋다면서 저희 집을 하루에도 평균 2번씩은 오셨죠. 문제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루는 앞집에 살던 할머니 한 분이 제가 퇴근을 하는데 그러더군요. 저기요, 그 집의 시어머니? 아니면 친정어머니인진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시끄럽거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세요. 제가 그때 보니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벨을 누르면서 발로 문을 차더라고요. 무슨 빚을 받으러 온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솔직히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파트도 공동생활을 한다면 하는 건데 특히 복도 소리는 전체 다 울리잖아요. 정말요? 그건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제발 조의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직접 이야기해봤는데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 이런 문제는 당사자한테 따지고 싶었는데
무슨 저한테 아가리를 닥치라는 그런 막말을 하더라고요. 새댁도 고생이 많겠어요. 늙으면 곱게 늙어야지. 아유. 실제로 어머니는 문을 여는 그 몇 초를 참지 않고 문이 부서질 것처럼 두드렸습니다. 그 일로 저와 남편 둘 다 민원을 몇 번이나 받았고요. 그래서 그걸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아파트 주민들 모두를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고 코웃음까지 치시더군요. 내가 착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예전에 나라면 머리채 잡았어. 빌어먹을 할망구가 어디서 시끄럽다고 지랄이야 지랄이. 어머님 그래도 할머님이신데. 그래서 뭐? 나이 더 처먹으면 무조건 존중해야 되니? 그거 조금 소란스러운 거 그러려니 넘어가는 아량이 있어야지.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어서 그래. 내가 다음에 보면 한 소리 해줘야 입에 참을새를 채우지. 그래도 그건 하지 마세요. 저희가 곤란해서 그래요. 너는 착한 거니 아니면 착한 척 하는 거니? 참아도 될 문제가 있고 안 참아도 될 문제가 있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충 넘기고 참고 그러니까 기어오르는 거잖아. 그럴 땐 한 번씩 밟아야지. 그게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진리야, 진리. 하지만 이웃은 저희라서 오고 가면 곤란해서요. 피하겠지. 덜 밟아서 곤란해지는 거야. 확실히 밟으면 찍소리도 못하지. 오히려 너희 편하게 신혼생활 하라고 내가 돕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아니면 문을 빨리빨리 열든가. 말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느려 터져서는. 저희도 문을 빨리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는 시간대는 대부분 저희가 잠든 새벽이나 주말 이른 아침이었죠. 그러니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남편이 일어나서 뛰어나가도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 분 동안 문을 발로 차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비밀번호를 공유했고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고 생각한 시어머니는 저희가 출근하면 저희 집에 하루 종일 계실 때가 많았죠. 주로 에어컨을 하루 종일 쓰려는 이유거나 친구들을 초대해서 술을 마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도련님 때문인 것 같았죠. 도련님은 남편과 나이차가 5살이 났지만 성격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툭툭 쏘듯이 말하는 것은 시어머니와 비슷했지만 그 결은 달랐죠. 서열이 있다면 도련님 다음이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닮아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며 도련님을 감싸는 편이었지만 도련님은 그런 시어머니의 편애 자체를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도는 아닌 것 같지만 저나 남편 대신에 시어머니를 구박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저희 집에서 시어머니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고 가셨죠. 여보, 술병은 당신이 정리해. 내가 식탁은 치울게. 미안해. 담배 냄새 너무 심하다. 문 열어두고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씻어. 우리는 퇴근 시간이 비슷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같이 퇴근을 했었습니다. 회사 자체가 가까워서 시간이 차이가 나더라도 커피 한 잔 마시며 기다렸다가 그렇게 같이 갔죠. 하지만 비밀번호를 공유한 순간부터는 여유로운 퇴근이 아니라 다시 밀린 업무를 하는 기분으로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굴러다니는 술병과 함께 찌든 담배 냄새에 경악을 했어요. 처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집에서 뭘 태웠나 하고 뛰어들어갔지만 그 뒤로는 구분이 돼서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쓰는 그릇을 재떨이로 만들어 두고 거기에 아주 많은 담배꽁초가
마치 파인애플처럼 꽂혀 있었죠. 종류가 각각 다른 걸 보니 어머니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담배를 태운다는 것도 알게 됐네요. 우린 그걸 치우고 펼쳐놓은 쓰레기도 버리고 더럽게 쓰고 간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저희 방에도 들어와서 옷을 이것저것 입었는지 제 서랍장이 온통 엉망일 때도 많았고요. 그런 이유로 남편은 늘 제게 미안하다면서 호소하곤 했습니다. 그걸 보니 남편이 소심하고 낯을 가려서 연애를 오래 했던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그런 건 아닐까 추측이 됐죠. 저는 당시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뭔가 드라마에서 보는 시집살이와는 또 다른 느낌의 시집살이였으니까 말입니다. 음식을 해라, 설거지를 해라, 넌 옷이 그게 뭐니, 이런 종류가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런 고전적인 시집살이면 화가 났어도 다들 이렇게 살겠지 하는 생각이라도 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그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노는 뒷정리를 하고 있으니 현실적이지가 않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잔소리 종류도 그랬죠. 옷 좀 짧게 입어라, 촌스럽게 하고 다니지 마라, 가슴 좀 까고 다녀라, 신발이 운동화밖에 없냐는 소리에 대응할 방법도 없었어요. 실제로 저는 원형 탈모까지 왔었습니다. 그냥 머리가 좀 유난히 빠지네라고 생각만 했는데 어느 날 뒷머리를 만졌는데 느낌이 다르더군요. 아주 부드러운 아기살을 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500원 동전 크기만큼 머리가 빠졌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바로 옆에 하나가 더 생겨서 한동안 가발을 쓰고 출근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내가 먼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아이를 임신하게 됐죠. 그러자 남편이 바로 시어머니에게 앞으로는 집에 와서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손주 욕심이 있었는지 시어머니는 그 뒤로는 이전처럼 자주 오진 않았어요. 이런 말하기 뭐하긴 하지만 진즉에 임신을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어. 나도 그런 생각 했었어. 이제 안 오시니까 당신도 마음 편하게 먹어. 그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안 좋잖아. 나도 최선을 다해볼게. 저는 출산이 임박했을 때까지 회사 업무를 그대로 봤지만 시어머니가 집에 잘 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컨디션은 훨씬 좋았습니다. 하지만 왜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건지 나중에 알게 됐죠. 바로 아이를 낳은 이후에 자신이 받을 20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넌 회사 복귀해야지. 설마 그대로 퍼질러서 살림만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 저희 회사 육아휴직도 있어서요. 육아휴직? 그건 뉴스에서 나도 봤다. 막상 다시 돌아가면 자리도 빼앗기고 그런다고 하던데 넌 알고도 그걸 믿고 그냥 집에서 쉬겠다는 거야? 저희 회사는 복지는 좋아요. 복지? 개소리야. 연봉이나 높여주지 무슨 복지? 요즘에 동물복지다 뭐다 하면서 자연에서 뛰어놀던 닭이 낳은 계란 방목닭이라면서 가격만 비싸게 쳐받는 것들이랑 뭐가 다르니? 철장에 있나 밖에서 노나 어차피 죽일 거면서. 인간들이란 참 이상해. 그 복지 믿지 말고 넌 회사에서 돈 벌어야지. 나한테 맡겨. 요즘 나 돈도 더 필요하고. 그때 남편이 끼어들어 말했죠. 당장은 좀 그렇지. 아이가 너무 어리잖아. 엄마는 운전도 못하고 무슨 일 있으면 대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넌 입 닥쳐. 내가 두 애를 키웠어. 그런데 그 걱정을 왜 해? 그리고 엄마 담배도 피잖아. 그게 뭐? 너희들 낳았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애새끼들을 감싸고 도니까 각종 질병에 걸리고 알레르기가 생기지. 그래도 우리 애는 좀 그래. 진짜 유난스러워서. 알았어. 그럼 아이 볼 때는 안 피우마. 됐니? 어쨌든 지금은 좀 그렇고 유치원 갈 때쯤엔 그땐 부탁할게요. 200만 원 드리면 되는 거죠? 용돈이랑 더하면 300이지? 근데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그 정도면 전문 시터 구하지. 내 핏줄이랑 남의 새끼랑 같니? 됐고. 유치원은 너무 길어. 너 그러다가 혼자 벌게 될 수도 있어. 요즘 세상이 어느 땐데 남자만 벌어. 네 안에 주저앉히고 싶으면 그렇게 고집 피워라. 그리고 너 결혼하더니만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 나쁜 새끼. 아마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비밀번호 공유한 그 일처럼 악감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화살은 중력에 끌리는 것처럼 모두 저에게 돌아왔죠.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네가 아들을 망쳤다는 말을 제 얼굴만 보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사람을 어떻게 반병신을 만들었는지도 이야기하시더군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는 나만 보면 오줌을 질질 쌌어. 알아? 그러시군요. 너 같은 애들은 딱 괴롭히기 좋은 먹잇감이었다고 나한테. 진짜 예전엔 이렇게 마주보고 상종도 안 했는데 내가 성격이 많이 좋아졌다. 아들 가진 죄인이지 이게. 그 구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유치했지만 듣기 역겨운 것들이었어요. 어떤 날은 이혼을 생각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도 남편이 아이를 씻기고 있는 모습만 보면 그런 마음은 목욕 거품과 함께 사라졌죠. 솔직히 시어머니만 빼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모델론 답답하지만 늘 저를 돕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그리고 절약하고 아끼면서 사는 소비 습관까지도 놓치기 너무 아까운 것들이었죠. 그렇게 참고 또 견디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얻는 게 있다면 포기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전에 복직을 한 상태였고 시어머니의 반강제로 아이를 결국 시어머니가 돌보고 있었는데요. 유치원 선생님이 제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아이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거였죠. 아주 가끔씩 시어머니와 비슷한 말을 할 때 단단히 교정을 시키긴 했었지만 누군가를 때리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어 놀라 달려갔습니다. 일단 상대의 아이 어머니와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 뒤에 아이에게 물었죠. 왜? 너 왜 그랬어? 친구 왜 때렸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일의 전말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누구든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코를 때리라는 교육을 받았던 거였죠. 그걸 알게 된 건 제가 빨리 퇴근해서 시어머니 댁으로 가고 있었는데 마침 놀이터에서 시어머니가 딸을 가르치는 소리를 직접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반기를 들었고 딸을 맡기지 않겠다면서 데리고 와버렸죠. 물론 시어머니가 그걸 인정하실 분도 아니었어요.
예전처럼 저희 부부에게 어떻게든 복수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필 그와 거의 동시에 도련님이 결혼하겠다고 인사 오게 되면서 복수 방향은 예비 동서와 저를 차별하는 걸로 바뀌더군요. 신기하게도 정말 예비 동서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말하던 여성상과 비슷했습니다. 이건 명품이지? 그래, 옷이 참 곱고 예쁘다. 너 정말 마음에 들어. 신상인데 알아보시네요? 아유, 그럼. 난 고리타분한 다른 시어머니랑은 달라. 열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난 여자가 자기 스스로를 꾸미는 걸 게을리하지 않는 게 좋다. 치마도 더 짧게 입고 다녀도 좋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담배는 피우니? 뭐 예전엔 잠깐 피웠어요. 그래? 끊었다니 아깝네. 그 좋은 걸. 그럼 술은? 술도 잘하니? 소주는 2병 정도 마시고 맥주는 배부르지 않으면 계속 먹을 정도? 어머, 너 정말 마음에 쏙 드네. 내가 그간 쟤 때문에 참 속이 뒤집혔는데 널 보니까 시원시원 아주 기분이 좋다. 이제 결혼하고 나면 네 형님이 되는 거야. 너도 고리타분한 형님 모시느라 힘이 좀 들 거다. 아이, 뭘 모셔요. 그냥 사는 거지. 저는 이런 위계질서는 별로라서 그냥 친하게 지내면 좋겠네요. 아유, 그래? 친하게? 우리 새아가가 아주 마음이 곱네. 저 딱히 착하진 않은데. 뭐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네요. 시어머니의 계획은 그랬을 겁니다. 동서의 환심을 산다. 그리고 같은 편이 돼서 저를 괴롭힌다는 계획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동서가 도통 관심이 없다는 거였죠. 이런 부분은 도련님과 소름 끼치게 비슷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아차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런 걸 알아차리기 전에 결혼식이 진행이 됐고 돌이킬 수 없었죠. 다만 동서 내외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와 꽤 떨어져 있었기에 자주 보진 못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에 가끔 들르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그게 못마땅했는지 평소엔 하지 않던 김장을 하겠다며 집합을 시켰습니다. 한참 배추를 썰고 절이고 있을 때 동서가 뒤늦게 왔죠. 그걸 보고는 시어머니는 자신의 고무장갑을 벗어서 동서에게 던졌습니다. 얼른 오라니까 뒤늦게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니? 내가 아무리 예쁘다고 해주면 뭐래? 시어머니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 시간에 왔겠어? 뭐해? 얼른 끼지 않고. 그러자 동서는 한숨을 푹 쉬더니 장갑을 끼더군요. 그리곤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장갑이 이것밖에 없으세요? 남이 쓰던 거라 전 좀 찜찜해서요. 집안 어른이 그따위니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지. 이게 가정교육의 문제인가요? 평일에 저나 형님이나 다 일하고 있는데 왜 이 집에서 먹을 김장을 저희가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요즘에 김치 다 사 먹는데, 그리고 여기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김치 담은 적도 없다면서요? 설령 갑자기 할 생각이 났다고 해도 날짜를 이렇게 잡은 거부터가 잘못이죠. 무엇보다 전 저희 집 김치가 더 좋아요. 각자 집 김치를 더 좋아하면 그쪽 집에서 알아서 하는 게 맞고, 여긴 제가 올 곳이 아니라 제 남편이 와야 했죠. 뭐?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어른? 어떨 땐 시원시원하고 모든 걸 수용하는 열린 사람이라고 하더니 어떤 때는 어른 대접의 유교적인 예의범절? 그거 좀 치사하지 않아요? 내가 동창의 딸이라고 그냥 풀어줬더니 아주 예의는 국을 끓여서 먹었니?
희한한 일이었죠. 비슷한 성격이었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동서가 좀 심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을 정도로 이전과는 달리 날이 잔뜩 서 있었고요. 하지만 그 덕분인지 시어머니가 저를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어져서 결혼 생활이 편했던 건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동서에게 몹시 고마웠죠. 그 김장날에도 화가 난 시어머니가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고 배추를 쓰레기통에 모두 넣어서 버렸기에 끝이 나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는 동서와 거의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해봤습니다. 형님도 제가 너무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하라고요. 난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덜 건드리면 속이 편할 거라는 생각은 들고. 제 성격이 그래요. 엄청 싸가지 없어 보일진 몰라도. 아니 뭐 설명할 건 아닌데 상대에게 강하게 나오면 더 강하게 나가고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절대 물러나는 타입도 아니고. 근데 우리 엄마랑 어떻게 친구가 됐지? 아, 들었어. 동서 어머님이랑 시어머님이 학교 동창이라고. 상견례 때 그 사실을 알았는데 솔직히 좋은 점이 없어요. 제가 잘못하면 우리 엄마가 욕먹을까 봐. 근데 시어머니는 좀 계속 사람을 자극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저희 집 열쇠 수리공 불러서 강제로 따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자기가 조금만 열받으면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서가 갑자기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충분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예전에 해서 효과 있었던 것들을 모두 동서에게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에게 했던 것보다 더 심한 짓들이었죠. 이전엔 저희 집 서랍을 뒤진 것에 그쳤지만 동서는 화장품과 가방 그리고 집에 뒀던 현금까지도 싹 들고 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었어? 나한테 말을... 아니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미안해. 왜 형님이 미안해요? 말해도 풀릴 일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저희 남편도 틱틱거리긴 해도 혼자 자기 키웠다고 또 엄마라면 끔찍해하는 인간이라. 중재도 제대로 못하고. 형님네도 그렇죠? 응. 더구나 우리 남편은 서방님보다 성격도 유약한 편이라 절대 반기를 못 들어. 최악이네. 그래도 제가 들어와서 좀 편하시죠? 제가 웬만한 건 다 화살 제가 맞아드릴게요. 저는 그런 거 끄떡 없어요. 스트레스를 애초에 잘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이라도 고마워. 근데 그것도 쌓이면 병이야. 그냥 피해. 그래야 동서가 행복해. 와, 지금 좀 소름. 우리 엄마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짧은 치마에 요란한 화장에 온몸을 두른 명품. 겉으로 보고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서는 실제로는 정말 유쾌하고 좋은 사람이더군요. 아마도 시어머니 스스로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주 가끔 저녁을 함께 먹곤 했는데 어느 식당에 가도 사장님들이 반겨주고 주방 이모님과도 친했죠. 성격도 굉장히 호탕한 편이었기에 함께 있으면 즐거웠습니다. 동서와 함께 있으면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모진 말들이 중화되는 느낌까지 들더군요. 저를 위해서 대신 화를 내주기도 하고 제 편이 돼주기도 하니 저도 모르게 동서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음식 장만을 하고 동서의 지휘로 저희 남편과 서방님까지 가세 이전보다는 훨씬 수월했죠. 헌데 그걸 그냥 두고 보실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희 둘이 같이 다니니 당장이라도 떨어뜨려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생일날에 내 동생을? 동서도 가족들을 부르라고 했다고? 아니, 어떤 시댁에서 자기 생일이라고 며느리 가족들을 부른다는 거야? 그니까요. 진짜 어이없죠? 우리 남편이 쭈뼛거리면서 말하는데 명치를 쳤다니까요. 저번 명절에 오랜만에 친구한테 축하받고 싶다고 할 땐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아무리 친구라지만 그 음식들이며 그냥 시키자. 요즘 가정식 뷔페로 시켜도 된다고 하더라고. 오, 형님, 어쩐 일로? 시어머니 생신이 월요일이야. 일요일에 하실 분도 아니고 무조건 월요일에 할 텐데 직장인들의 월요일은 의미가 다르잖아. 눈 뜨면서 퇴근하고 싶어지는 날 우리가 음식까진 못해. 그럼 음식은 해결이 됐는데 진짜 또 왜 그러는 거지?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지나갈 거야. 좀 더 참아보자, 응?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죠.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가 돈을 각출해서 최고급 뷔페를 불렀습니다. 적당한 가격으로 타협을 하면 저희 보고 차리라고 할 게 뻔했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케이크와 와인, 꽃다발까지 그렇게 준비해서 제 여동생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죠. 도착해보니 이미 동서내외와 동서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까지 와 있더군요. 화려하게 드레스를 걸친 시어머니를 봤을 때 좀 유난이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턱끝을 들고 있는 모습도 그랬죠. 그렇게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식사를 시작했고 얼마 뒤 생일 선물을 하나씩 뜯어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건 뭐야? 머플러? 이건 누가 산 걸까? 아유, 사돈, 그건 제가 샀어요. 어머, 명품이네? 근데 색이 좀... 그리고 사돈이 뭐야, 친구끼리. 누가 보면 우리가 안 친했다고 오해라도 하겠다. 우리 꽤 친했잖니. 아유, 아닙니다. 예의는 갖춰야죠. 그러게. 넌 그런 부분에선 참 예의가 넘치는 편이었지. 예전에도. 근데 네 딸은 좀 자유분방하게 키운 것 같더라. 나 솔직히 네 딸 아니었으면 진작에 끝내라고 했을지도 몰라. 그때 서방님이 나서서 제지를 했습니다. 엄마, 좋은 자리에서 무슨 말이야? 끝은 무슨? 친구끼리 장난이지, 장난. 이해하시죠, 사돈? 네. 그때 분위기는 정말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여기저기 금이 가는 살얼음판처럼 동서의 인내심도 바닥을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가 식탁 밑으로 동서의 손을 잡고 하지 말라고 신호를 줬습니다. 제발 그냥 넘어가자. 제발. 동서 역시도 제 마음을 이해하는지 표정을 풀고는 식사를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 한 번 더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니? 상견례 때 너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다니. 그게 가장 놀라운 일이지. 예전에 너 내 눈도 못 마주치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니? 그렇지. 그니까 너 결혼 참 잘했다. 남편 잘 만나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한시름 놓여. 솔직히 너 중퇴하고 나서 어디 공장이나 취직해서 살 줄 알았어, 난. 그런데 그때 식탁에서 덜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서인 줄 알고 봤지만
동서도 어디서 나오는 떨림인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렸고 그게 동서의 어머니 쪽에서 나는 걸 확인했죠. 동서는 놀라서 자신의 어머니 손을 잡았지만 계속 덜덜 떨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였습니다. 헌데 저는 그걸 본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게 됐죠. 여전히 턱끝을 올린 채 내리깔아보며 아주 비릿하게 웃고 있는 걸 말입니다. 엄마, 왜 그래? 먹은 게 잘못됐어? 뭐 어디 아파? 동서와 동서의 여동생 둘 다 상태를 살피는데 시어머니는 거만하게 의자에 등을 기대고는 묻더군요. 옛날 생각이라도 나나 봐? 그렇지, 넌 이렇게 나와야지. 그런데 네 딸은 그게 안 되더라고. 널 닮았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감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할까? 그냥 하나의 경고야, 경고. 늘 당당하던 동서였지만 상황 파악을 못하니 계속 당황하기만 했고 서방님이 시어머니를 말리고는 있었지만 애초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았죠. 그냥 덤덤하게 밥이나 좀 먹자 라는 느낌의 말투였을 뿐이었습니다. 동서는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물었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자 어머님의 휴대폰을 빼앗아서는 화장실로 달려가더군요. 그리고 5분 한 그 정도 후에 화장실 안에서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을 때 동서는 성큼성큼 시어머니에게로 가더니 그대로 뺨을 후려쳤습니다. 마치 정정 같은 정적이 지났고 서방님과 저희 남편이 동서를 말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서는 몸까지 떨면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고 발길질까지 하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틈에 일어나더니 동서의 어머니의 뺨을 갈기는 겁니다. 이에 놀란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동서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감았죠. 야, 이년아, 미쳤냐? 죽으려고 환장했어? 지금 누굴 때려? 엄마, 괜찮아? 당신 미쳤어? 이혼당하고 싶어?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놔! 머리채 놔! 뭐 하는지? 그러는 너네 엄마는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장난이라고. 우리 엄마 자퇴한 게 너네 엄마 때문이라고, 알아?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를 괴롭혔어. 학교 폭력으로. 근데 뻔뻔하게 동창? 동창? 그러자 서방님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죠. 엄마, 아니지? 아니야. 제가 사람을 잡네. 그럼 물어봐. 물어보면 되잖아. 하지만 동서는 그 상황을 보고는 인위적으로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휴대폰 자동 녹음되거든?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즉 그대로 들어있더라. 믿기 싫으면 들어봐. 동서는 휴대전화를 식탁 가운데 던졌고 그 안에서 욕설을 내지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됨됨이를 먼저 운운하면서 네 딸년이란 말을 쓰기 시작하더니 왕년에 자신이 했던 폭행과 폭언 그대로를 되물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행은 기존의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바늘을 신발에 넣어놓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담배를 여러 개 입에 물려 불을 붙이는 짓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듣는 모두가 놀랐지만 동서의 어머니만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그런데 서방님이 가만히 있다가 얼른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곤 말했죠.
어릴 때 실수잖아.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당신한테 진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일을 어쩌라는 거야? 그 말에 동서는 이성이 끊어진 사람처럼 자신의 남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고 그 뒤에 숨어있던 시어머니가 같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곤 시어머니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서방님이 끼어들어 동서를 밀쳐내자 동서와 함께 온 여동생 그리고 덜덜 떨기만 하던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시어머니와 서방님을 때리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제 딸의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남편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군요. 여보, 말려봐, 어?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화가 났고 이 집 남자들에 대한 분노가 밀려왔어요. 죽어도 엄마 편이라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가 이혼시킬 거라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때 엉망이 된 머리를 한 동서가 말했죠. 이 거지 같은 집구석 붙잡아도 나가려고 했네요. 여보! 왜? 너네 엄마 편 또 들어보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네 엄마, 우리 엄마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학창시절엔 그렇게 괴롭혔는데 자기보다 더 잘 살고 화목해서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나 애초에 우리 엄마 괴롭히는 저런 악마 같은 게 시어머니였으면 시집, 이런 더러운 집에 시집 안 왔어. 평생 혼자 살고 말지. 이혼이 그렇게 쉬워? 차근차근. 차근차근?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저런 미친 시어머니보다 그걸 엄마라고 감싸는 너 같은 아들 때문에 대부분 이혼하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제발 재혼하지 말고 엄마랑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평생 죽을 때까지. 정말 동서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정리할 것도 없었죠. 다만 그 이혼의 책임을 가리려고 소송까지 갔고 시어머니는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저였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충격 때문인지 한동안 잠잠하던 시어머니는 제게 이전과 똑같이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알게 됐죠. 그나마 동서가 있었기에 힘든 시집살이를 참을 수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이전엔 남편도 노력을 했었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아무래도 없는 말수가 더 없어져서 저 혼자 오로지 감당을 해야 했거든요. 이 봐라, 행동 꿈뜬 거 봐. 느려 터져서는. 저 하기 싫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싫어? 촌스럽게 왜 2번 물으세요? 싫다고 했잖아요. 일하고 돌아온 며느리 그렇게 부려먹고 싶으세요? 주말마다 오는 것도 지겹고요. 목욕할 때도 문 두드리는 것도 신물 나고요. 제가 목욕할 때 일부러 보일러도 끄셨죠? 나이를 먹어도 어쩌면 하는 짓이 학창시절의 그대로인지 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릴 때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노망이죠. 노망? 이런 미친... 너도 이혼당하고 싶어서 그래? 네 딸 아빠 없이 키우고 싶어? 협박인가요? 이게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너 미쳤니? 네, 미쳤네요. 예전에 친구들 괴롭히는 재미로 사신 것 같은데 그게 며느리로 바뀐 건가? 근데 결국엔 자기 소중한 아들을 전부 이혼남 만들고 끼고 살게 됐네요. 야! 이 썩을 년이 뒤질라고! 시어머니는 눈을 까뒤집으시면서 손을 올렸고 저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계속 버둥거리면서 제 배를 때리기에 밀어버렸죠.
어머님, 착해 보이고 만만하다고 성격 없는 거 아니고요. 그냥 봐주는 거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 나이 먹었으면 깨닫기도 하셔야죠. 적당히 까부세요.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칼 맞고 죽어요. 아셨나요? 저는 그대로 장갑을 던져놓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혼을 통보했고요. 그런데 그 길로 자신의 집으로 갔다가 오더니 제 손을 이끌고 부동산에 갔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지만 집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집을 보겠다고 했죠. 집을 보다니? 우리 이사 갈 거야. 회사 때문에 멀리 못 가더라도 이사 가자. 단독주택도 괜찮을 것 같아. 출퇴근이 힘들긴 해도. 이혼하자는 말 못 들었어? 절연했어. 뭐? 엄마랑 나 인연 끊었어. 거짓말이지? 당신이? 엄마 말이라면 내내 하고 넘어가는 당신이? 사실은 남편은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였다고 제게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을 함부로 하긴 했어도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믿지 않았다고 했고요. 하지만 그 일로 자신도 생각을 많이 정리했고 신중한 고민 끝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녹음을 듣는 순간 나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갔어. 억지로 인연을 끌고 간다고 해도 예전처럼 엄마를 대할 자신이 없었어. 그리고 그때 내가 깨달았던 건 나한테 소중한 건 나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거였거든. 이번엔 바보처럼 당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여기 경기도까지 이사를 오게 된 거였죠. 현재는 우리 가족 몹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한 동서와도 아직까지도 연락하면서 지내고요. 대신 언니 동생이라는 호칭으로 바꿨죠. 동서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에 한 말이 너무 시원하다면서 어디 글이라도 써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됐죠. 사실 전 늘 참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뉴스만 틀어도 화가 나는 세상에 살기에 감정에 치우친다는 것은 결국 제 손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로 때로는 화를 내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소중한 건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걸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감정을 누르고 지키기 위해서 웅크리고만 있었던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같은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섭다는 걸 가끔은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효과도 좋더군요.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